네, 오늘 만나볼 이분은 공부 천재, 시간 관리의 달인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간다의 저자이신 이윤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6살에 9개월 만에 사법고시 합격하셨습니다. 이제는 공부법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9개월 합격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인생의 공부가 수험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항상 뭔가 통일적인 원리를 찾는 걸 좋아해요. 정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맨 땅에 헤딩하는 걸 정말 싫어해서 게임을 하더라도 저는 공략집을 모두 읽어보고 완벽하게 루트를 짠 후에 그대로 실행만 옮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사실 분석하는 과정이 훨씬 재밌는 거예요. 아, 이대로 되면 되나? 이렇게 해서 되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해보고 실행 단계에서 절대 시행착오를 안 거쳐요.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시작할 때도 절대로 바로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계획 단계를 진짜 철저하게 짜는데 이 단계에서 무조건 모방해야 돼요. 피카소도 뭐라 그랬냐면은 훌륭한 작가 모방하지만 위대한 작품을 만든 사람은 훔친다라고 하거든요. 완전히 내 걸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이렇게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사고체계 삶을 그대로 내가 따라하면은 그게 진짜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투자를 하고 싶다든지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은 모델을 하나 꼭 정하세요. 롤모델을 정해서 그때부터 내가 그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해봐 주세요. 전 사실 사법시험 이제 치를 때 9개월 남았을 때 너무 속된 말로 쫄리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인간 이윤규가 이 쟁쟁한 서울대, 고대, 연대 법대생들과 한판 승부를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상에 제가 모방할 수 있는 걸 하나 만들어서 합격 수기를 분석해서 그 사람이 경쟁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일대기를 꼭 추적해 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마르고 닳도록 읽은 모델 수기가 딱 하나 있어요. 저는 스스로 저를 부를 때 그 사람으로 불렀어요. 누구야? 그대로 하고 있지, 이렇게. 물론 그 과정에서 제가 조금 저 나름의 수정을 좀 하죠. 근데 우리가 잘 보면은 어떤 조합 같은 거 할 때 하나를 집중적으로 안 파보고 요것 조금 좋은 것 같으면 요것 따라하고 저것 따라하고 사실 우리 유튜브에서도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유튜브라는 거는 힌트로 생각하고 이런 좋은 게 있구나 하면 그때부터 파야 돼요. 하나를 파는데 창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모방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길을 간 사람이 친절하게 방법을 알려주는 게 유튜브에 사실 유튜브처럼 좋은 게 없어요. 이거 와서 진짜 지식을 다 퍼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선생님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저도 알려드리고 있고. 근데 이때는 조금 이면에 숨어있는 생각들, 원리들을 뭐 인터뷰도 좋고 얼마 안 걸립니다. 2-3시간이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정말 잘 벌고 싶고 어떤 대기업 CEO, 옛날 우리나라에 김밥 하시다가 세계적인 CEO 되신 분 계시잖아요. 김송 회장님. 네, 이런 분들의 한번 삶을 저는 이제 다 추적을 해봐요. 사실 사람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는 선택이 기로해서 어떤 선택을 했냐거든요. 맞아요.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집중해주고 왜 했는지를 잘 봐줘야 됩니다. 공부나 다른 거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외형을 많이 보죠. 그냥 여기에 이런 공부법을 선택했대, 이런 투자를 했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왜가 훨씬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떤 사람의 삶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모방하고 그걸 내 걸로 훔치려고 노력할 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법도 사실 쉽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철저하게 수기들을 다 분석해서 공통점을 모은 후에 이 상황에 왜 이렇게 했지라는 질문을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치질의 위험을 무릅쓰고 화장실에 수기를 두고 갈 때마다 읽었어요. 화장실 안에다 붙여놓으신 건가요? 뒤에다 올려놔요. 그럼 가면 딴짓하게 되잖아요. 보통 핸드폰 바로 켜죠. 그렇죠. 이게 시간 가장 많이 날리는 건데 그때 수기를 읽는 거예요. 자꾸 이거를 함의를, 거기 숨겨져 있는 함축되어 있는 뜻이 뭔지를 자꾸 발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변호사님 영상 봤는데 그런 수기라든지 책 같은 데는 겹겹이 의미가 쌓여져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행간이라고 그러거든요.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한 페이지를 보기 위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러 번을 읽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너무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화장실에서 계속 하셨던 거죠. 하고 그다음에 저는 시험지 이제 모의고사 치면은 자기 이름을 적잖아요. 그 이름 안 적었어요. 제 이름 안 적고 제 모델의 이름을 적었어요. 뭐 누구 이렇게. 제가 그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거든요. 스승을 쫓지 말고 스승이 쫓던 걸 쫓아라. 스승을 쫓게 되면 그 사람의 결과, 형식을 쫓게 돼요. 밖으로 드러난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 근데 스승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쉽게 뭔가를 하려면 공략집을 발견하면 되고 근데 요즘에 너무 친절하게 공략집이 잘 나와 있는데 이거를 분석하려고 노력을 안 해요. 진짜 하나를 들고 파야 됩니다. 그 사람과 한 몸이 됐다고 생각해야 그 사람의 사고가 이해돼요. 그래야 선택의 순간에 내가 그 사람처럼 사고할 수 있게 훈련이 되는 거죠.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좋은 정보만 받아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정보를 일단 모으는 단계랑 분류를 하는 단계를 좀 나눠야 되는데요. 일단 모은 후에 누구나 다 이거를 썼다라는 공통적인 것들만 추리면 그거는 거의 아마 좋은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집합을 찾아나가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인터뷰 같은 것들도 영상 같은 거 볼 때 팁이 있습니다. 네. 영상을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옆에다가 큰 소리로 켜놓고 클로바 노트로 받아 적게 해서 계속 봐주세요. 그리고 영상 같은 것들 다운받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외운다 싶을 정도로 내가 모델 하나 딱 정해서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재테크를 잘하고 싶든 공부를 잘하고 싶든 활자의 형태로 내가 놓고 봐야만 네. 이게 내게 돼요. 음성은 휘발됩니다. 쉽게 날아가요. 우리가 뇌가 세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네. 세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항상 모든 거를 받고 저장하는 건 활자의 형태나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거든요. 네. 음성은 생각보다 저장이 안 돼요. 그럼 강의 같은 걸 듣고 있으면 그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닌 걸까요? 그건 사실 자기만족인 경우가 굉장히 높고 러닝 피라미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귀로만 들을 때 지식의 잔존율 5%입니다. 5%. 근데 이거를 내가 사용할 때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쓸 때 네. 95%가 남아요. 그래서 중간 정도가 필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보다 조금 높은 게 토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MC님도 이제 모임 같은 거 하고 계시는 것들이 사실 네네. 너무 좋은 형태인 게 내가 들은 거를 한번 소화하고 뱉어낼 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강의 듣고 이런 것들이 네. 만족감은 굉장히 높지만 사실상 그거는 서점 가서 책 산 후에 책장에 꽂아놓는 것과 사실 똑같은 거예요. 뭔가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유튜브도 항상 보고 있고 네. 좋은 강의도 듣고 있는데 네. 이거 정말 저도 정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인생의 공략집을 찾아보시면 너무 도움이 되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해둔 사람 것부터 일단 공부하자는 마인드가 너무 중요해요. 일단 그 사람은 정말 잘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너무 중요하죠. 네. 이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 내가 네. 최후에 되고 싶은 사람을 정확하게 선정을 해야지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겠네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한 분만 딱 선정해서 보면은 이분의 일대기가 나와요. 유명한 분들은 어떤 식의 투자, 재테크 했던 것들 다 나오거든요. 그쵸. 그럼 이분을 과연 내가 따라해도 될지 안 될지 평가는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리서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안 내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럼 혹시 또 다른 비법이 또 있을까요? 다른 비법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비법은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걸 바로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상대방이 해주는 거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바로 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공부 같은 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뭔가를 머리에 지식을 집어넣고 책이나 인강 같은 걸 듣죠. 네.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봅니다. 해답을 봐요. 틀린 걸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책을 보거든요. 근데 이때쯤 가면은 에너지가 이미 다 없어진 상태예요. 인강 들으면서 사실 에너지 다 없어지죠. 네. 근데 실제 상대방이 원하는 거는 문제 잘 푸는 거예요. 그냥 답이 되는 번호를 얼마만큼 잘 적을 건지 또는 서술형이나 구술형 같으면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나오는지 순서대로 말을 하는지 되게 단순한데 우리는 자꾸 딴 걸 공부해요. 진짜 해답과 관련 없는 지식들. 그래서 사실 과거부터 공부를 잘해왔던 분들, 그 다음에 서양이나 특히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부를 잘 하는 분들 방식을 다 교집합하면 딱 하나가 나와요.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해답을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해답을 본다고요? 네, 논리가 이런 거예요. 네. 시험을 잘 치려면 해답을 많이 알면 돼. 해답을 많이 알려면 해답을 보면 돼. 해답을 보고 문제를 보고 마지막에 교과서를 보는 형태예요. 먼저 어떻게 보면 그 문제 자체, 해답 자체가 요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걸 먼저 보고 핵심을 찌른 다음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로 넘어가는 거네요. 너무 정확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거예요. 합격 수기에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는 없어요. 그런 용가리 통뼈들은 없는데 뭐냐면은 너무 촉박해서 이렇게라도 했는데 결과는 다 합격이에요. 제가 그리고 시험을 공부할 때 이런 문제가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학교 수업도 다 듣고 기본적인 학원 강의를 다 들은 상태인데 저는 진짜 한 4과목을 아예 모르는 상태였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니까 선배들을 한번 떠올려 봤죠. 좀 공부 잘한다는 선배들, 2차 경험 있고 이런 분들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 해보니까 책의 저자는 이길 것 같더라고요. 해답을 쓴 사람들. 그러면 제가 해답이랑 그대로 똑같이 생각하면 몰라도 아는 것처럼 되겠구나. 이게 너무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해답처럼 사고하는 법. 처음부터 해답을 보는 법. 해답을 보면은 해답이라는 거는 교과서의 일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부분만 추려져 있는 거예요, 사실. 그쵸. 그래서 해답을 읽을 수 있는 정도만 가볍게 빠르게 책을 한 3일 정도면 돼요. 진짜 아무리 두꺼운 것도 그냥 첫 줄만 있습니다. 넘어가면서. 이래서 전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네. 바로 실전에 돌입해서 해답부터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유튜브 보는 것도 해답부터 보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투자 잘할 수 있는지 그쵸, 답을 먼저 알려주는. 네. 사실 그래서 직장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걸 이제 아웃풋이라 그러는데 아웃풋 감수성이 되게 좋으세요. 수험생분들이 오히려 안 좋아요. 수험생분들은 인풋 감수성이 좋아요. 뭔가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받아들이는 거, 쓰려는 사고가 사실 잘 보시면 직장인분들은 생각보다 모임 되게 많이 합니다. 직장 내 독서 모임도 하시고 네. 주말에 무슨 클럽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자꾸 나의 지식을 쓰려고 노력하는데 수험생분들은 약간 봉익임선달처럼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는데 훨씬 좀 특화가 돼 있어요. 그게 또 우리의 과거부터의 전통적인 사상이죠. 책을 열심히 보는 게 어떤 좋은 자세다. 안 좋은 자세예요. 아웃풋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직장인 분들처럼 공부하면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 보고서를 쓴다든지 이럴 때 보고서 쓰는 법 공부하고 안 하거든요. 그쵸. 그냥 전임자가 써둔 인수인계서랑 그 사람이 만드는 서식을 바꾸는 걸 바로 연습하죠. 이런 게 아웃풋 감수성이고 바로 해답부터 보는 방식인 거죠. 공부하는 법을 살짝 가져와서 보게 된다면 책을 읽을 때 예를 들어 책을 읽다 보면 요약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먼저 읽고 책을 읽게 되면 더 효과적일까요? 이거 너무 질문이 너무 좋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박이 있어요. 처음부터 읽어야 돼요. 네, 처음부터 읽어야 되고 내가 온전히 내가 오로지 나의 눈알과 뇌로 감상하겠다는 어떤 그런 강박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제가 질문을 해보면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MC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외우실 수 있는 책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무리 어떤 슈퍼천재인데 물어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책을 외운 사람 없고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읽고 모든 걸 내가 소화하겠다는 강박을 버려야 돼요. 어차피 내가 살아온 30년 이상의 세월이 모든 책을 한 번도 제대로 외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책들 이런 걸 여쭤본다면 순전히 진짜 기억에 남는 구절 말고 전체를 얘기할 수 있는 책들은 학교 다닐 때 배운 책이에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먼저 알려주셨지만 그 해설지 읽어주시는 거거든요. 네. 요약을 미리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를 졸업하면 굉장히 어엿한 성인으로 혼자 서기를 해야 된다는 강박에 휩싸여 있지만 실제 아닌 경우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독서 제가 모임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런 강박을 좀 버리고 특히 소설. 네. 제발 좀 줄거리랑 등장인물 미리 찾아보고 읽으시라. 너무너무 도움이 많고. 아니 그게 나의 어떤 고결한 감상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어려운 책,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코스모스라는 두꺼운 책을 저는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다 읽는데. 그밖에 안 걸리나요? 얼마 안 걸린 이유가 왜냐면 이분이 처음에 양력을 보면은 인문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나중에 과학, 그 다음에 생리학이라든지 우주 이런 걸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의 구성 자체는 우주에 대한 얘기, 예시 같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 목차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정리해놓은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만 찾아서 읽으면 책이 30분 만에 정리가 돼요. 근데 내가 이걸 4달 걸쳐서 읽겠다는 분들 잘 없어요. 못 읽고. 4달 걸려서 못 읽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는 게 좋아요. 30분 뭔가 편법 같고 기존의 어떤 방식과 안 맞는 것 같지만 진짜로 머리에 남길지. 저는 지금 코스모스 저보고 얘기해보라고 하면 1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30분 읽었지만. 4달을 읽은 분한테 코스모스 뭐예요? 여쭤본다면 아마 표현 같은 거 몇 개는 기억이 나겠지만 어려웠다는 대답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감상과 정보 습득을 구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보 습득이라는 건 최종적인 목표가 사용으로 가야 되거든요. 누구한테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게 돼야 돼요. 혼잣말이라도 좋아요.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아웃풋이 나와야 돼요. 근데 감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횟감을 감상용으로 키우진 않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책을 다 관상용으로 봐요. 그래서 이거 순전히 나의 미적인 감각 이걸로 분석하려고 노력하고 안 되죠. 그러려면 나도 문학과 책을 비평가가 되겠죠. 우리의 수준을 빨리 직시를 하고 도움닫기를 좀 받아야 되는데 방금 MC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부터 해설 읽고 처음부터 위키 찾아보는 게 너무너무 좋은 전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레벨이 올라가고 책을 딱 보자마자 어떤 책인지 보이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감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 교육이라는 거는 형식 도야라 그래서 학습 전이 효과라 그럽니다. 추상적이고 모범적인 인간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는 형태예요. 집단적인 교육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한다고 해서 꼭 그 수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실제 우리 아무 책도 못 외우고 실제 제대로 감상하는 책이 1년에 몇 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꼼수라고 생각되는 것들, 효율의 면을 좀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좋은 진짜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게 방법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책을 읽기 전에 한번 요약 정리된 걸 찾아보고 또는 책에 있는 요약 정리가 있으면 그걸 한번 보고 다시 또 앞에서부터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는 너무너무 그 좋아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된다면 책은 쫄면 안 돼요. 봤을 때 저자가 예를 들어 이윤규면은 지금부터 윤규야라고 부르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과연 저자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뭐였을지 자꾸 물어봐야 되는데 권위 차이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못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야 윤규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고 자꾸 물어보셔야 됩니다. 쫄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딱 30분 잡고 넘기세요. 무조건. 그 넘기는. 그냥 눈으로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길을 가도 내비를 찍고 갈 때 가는 길은 험난하잖아요. 집에 오는 길은 너무 편안하죠. 같은 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거예요. 아는 거를 할 때 사람은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일단 아는 게 중요해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눈알을 통해서 인지하는 작업이 중요하고 이게 뇌에 감각 정보의 저장이 되거든요. 요런 책이구나 한 후부터 이해가 시작돼요. 근데 우리 이걸 섞어요, 자꾸. 그러니까 자꾸 쫄게 돼요. 너무 어려운데? 너무 두꺼운데? 근데 한 번만 보시면 돼요. 딱 한 번만. 아무리 두꺼운 책도 빨리 넘겨서 한 번. 근데 한 달 걸리면 안 되고요. 1시간 안에. 30분에서 1시간 안에 한 번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책이 되게 쉬워져.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어서 많은 직장인분들이 승진 또는 이직을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근데 24시간도 사실 부족한 게 직장인들의 삶인데 이때 할 수 있는 패턴 공부법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있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삶을 일단 두 개로 좀 나눠야 되는데 공부라는 건 결국에 지식을 습득하는 인풋과 아웃풋으로 나뉘어요. 우리가 운전면허 딸 때 보면 어떤 식으로 할 때 배우잖아요. 이게 인풋이거든요. 그 다음에 혼자 한번 주차해보세요. 이렇게 아웃풋 하죠. 장내 기능을 하죠. 근데 이거 할 때 직장인분들은 자꾸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냐면 학생 때로 돌아가세요. 인풋을 자꾸 하세요. 그냥 예를 들어 뭐 강의를 자꾸 들으신다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직장인의 공부는 저녁에 시작됩니다. 수험생과 달라요. 그러니까 저녁 전에는 내 삶을 위한, 생존을 위한 것들을 할 수밖에 없죠.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단절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단절을. 직장 내에서 공부하는 거 정말 비추해요. 직장 안에서 공부를 하지 말고 장소를 바꾸라는 말씀이시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사실 환경적인 것들이 내 멘탈을 좌우하고 멘탈이 왜 중요하냐면 멘탈은 피지컬에서 나옵니다. 뇌의 작용이에요. 뇌는 그리고 잘 속아요. 환경을 다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부터 나는 수험생 모드야 라는 생각을 어떤 내 나름의 리추얼이 하나 있으면 의식이 있으면 좋겠는데 샤워도 좋고 음악 듣는 것도 좋고 뭔가 단절시키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자꾸 하면 정말 인생이 힘들다라고 되죠.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 드니까. 리프레시를 해주시고 직장에 출근해서 좀 꼼수가 있어요. 내가 전연차고 아니면 직장에서 직급이 낮고 너무 많이 쪼인다 이러면 어쩔 수 없는데 모니터에 어차피 일을 많이 하면 처음엔 창을 띄워놓죠. 뭐 엑셀도 있고 뭐 워드도 있고 이렇잖아요. 뒤에 살짝 오늘 공부했던 거 있죠. 저녁에 문제집을 띄워놓으세요. 그래서 사실 이게 여키스 도슨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방해가 있어도 아웃풋은 돼요. 근데 강의는 인풋은 방해가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 MC님이 강의 들으시는데 MC 이러면은 짜증나죠. 강의 듣는데. 안 들려요. 강의가. 근데 문제풀이는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그렇거든요. 직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아웃풋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밥 먹으러 이동한다 이럴 때도 머릿속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런 건데 물론 이제 직장에서 그럼 인간관계로 깨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내 환경을 좀 나눠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직장에서 그 인풋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몰래 강의 들으신다든지 너무 비추해요. 강의는 몰아서 한 번에 빨리 딱 들어야 돼요. 그래서 또 항상 이동 중이라든지 아니면 회의 끝난 후라든지 직장에서 일할 때는 아웃풋을 자꾸 머릿속 문제 푸는 습관을 자꾸 들여주셔야 돼요. 많지 않아도 좋아요. 그리고 핸드폰에 PDF 같은 거 넣어두시고 또 한번 보시고 문제도 보시고 이렇게 하면 내가 성취감이 쌓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했어. 그럼 집에 와서 간단히 복습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이제 복습 시작하죠. 그 다음에 또 저녁 동안 인풋을 하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내가 꼭 공부할 생각을 하고 주무셔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빠르게 복습을 한번 해주세요. 20-30분. 이러면은 뇌가 기억의 틈새가 조여져요. 정신학에서 쓰는 말인데 기억이 강화됩니다. 이렇게 빨리 복습해주면 어제 공부했던 게 떠오르고 문제집을 들고 또는 파일로 만들어서 미리 회사에 이제 갖고 가는 거죠. 드라이브에 올려놓거나 해서 바탕화면에 딱 까는 거예요. 영어 공부도 똑같아요. 영어 공부도 내가 어제 문법이나 읽기 공부했다면 문장을 오늘 외울 게 있다면은 그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계속 보시는 거예요. 보고 일하다가 또 다시 잊어버렸겠다 싶으면 다시 또 보고. 다시 보고 자꾸 봐주는 거죠. 그렇게 좀 생활 밀착형 공부를 좀 만들 필요가 있죠.
그럼 일을 끝내고 나서 집에 오게 되면 이제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내가 공부를 하기로 했으면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남은 회사 업무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회사에 갔더니 어제 못해 또 공부가 생각나요. 집중이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직장인들은 좀 집중할 수 있는 노하우 그런 방법들이 좀 있을까?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사실 집중에 대한 스킬은 제가 한 3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 인식 전환을 가져왔던 게 집중을 못한다는 건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내가 해야 할 게 떠오른다는 거는 내가 현재 이 일을 하겠다가 아니라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만 그 일도 해야지 나중에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획 세우는 나랑 실행에 옮긴 나를 완전히 분리해야 돼요. 완전히. 계획이 잘 됐든 못 됐든. 그래서 평가를 잘 나중에 해주시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3시간은 뭐 공부할 거야. 업무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거라고 했으면 그 3시간은 무조건 그냥 그 일만 하셔야 돼요. 일단 계획을 세워놨으면 그 계획을 실행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때 다시 또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절대 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획 세우는 것과 실행이 섞여 있는 상태가 사실 모든 집중력 저하의 원인인 거죠. 이거 끝나면 뭐 해야 되지라는 게 스트레스와 집중력 저하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하나만 있으면 그래서 집중력은 길을 파는 건데 길을 한 곳으로 파두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게 자꾸 지리멸렬하게 막 길이 여러 개 파져 있으면 분산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계획 세우실 땐 그리고 주의할 점이 실행에 옮기기 직전에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자꾸 해보셔야 돼요. 이대로 실행이 될까? 대부분의 분들이 계획 세울 때 어떠시냐면 너무 이성적이에요. 너무 희망적이에요. 이거 2시간 만에 끝내야지. 맞아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4시간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2배 걸리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맞아요. MC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계획은 그래서 2개로 세우는 겁니다. Prepare for the worst, 그 다음에 Plan for the best. 최선을 향해서 계획을 세우지만 최악의 상황도 대비는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2시간 만에 끝내고 싶지만 가로치고 4시간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4시간까지 걸려도 된다. 그게 없는 분들이 이렇게 돼요. 2시간 하다가 2시간 10분 남았을 때부터 이제 고민하는 거죠. 망가지죠. 3시간 짤 걸 그랬나? 이러면 계획이 개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거 잘못됐나? 뭐가 집중력이 낮나? 책을 한 번 더 보기 이렇게 되면 왜 제 이야기 같죠? 저도 똑같기 때문에 저도 항상 겪고 살고 있어요. 저도 책을 썼지만 똑같은 걸 마주하고 있고 그래서 이때는 미리 여분의 시간을 꼭 스페어 시간 마련해 두시고 여기까지 써도 괜찮아. 잊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걸 2시간에 할 것 같지만 3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3시간까지 괜찮아. 가로를 써놓고 만약에 이게 2시간 만에 된다면 그 다음 일을 생각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좀 덜 중요한. 전 무조건 쉽니다. 무조건 쉬나요? 무조건 보상을 줘요. 2시간 끝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속에서 완전히 자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 해야지. 내가 이거 하고 보상이 주어진다고 사람이 생각해야 여기 집중하게 돼요. 근데 이거 하고 또 뭔가 한다 이러면 계획 세우다가 막 지쳐버리죠. 그때 저 무조건 쉬어요. 그때 그러고 저는 이거 빨리 끝내고 좋아하는 뭐 와인이나 찾아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완전한 자유랑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정해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계획이랑 실행을 아예 분리시킨다는 게 딱 그 의미예요. 맞습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 안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남는다고 해도 그 따로 계획을 세울 시간이 갖는 게 아니네요. 안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이제 쓸 때 마지막에 제 일 잘하는 사람의 시간 다르게 흘러간데 그 카피라이트 같은 걸 하나 써요. 완벽한 계획 속에 완전한 자유가 나온다. 멋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수영할 때도 예를 들어 뭐 어디 해운대를 갔어요. 근데 상어가 출몰을 한대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안전 라인이 있으면 그 선에서는 내가 마음껏 헤엄을 칠 수 있거든요. 근데 선이 없으면은 상어 나오는 거 아니야? 어디까지 가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하게 돼요. 그 얕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선을 그어두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한 10% 정도 시간을 조금 더 쓰시면 좋겠어요. 평소보다. 10% 정도? 네. 평소보다 조금 더 쓰셔서 이대로 계획이 될까? 안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계획까지 다 세워두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럼 혹시 변호사님은 휴식 시간이라는 계획을 미리 다 세워두시나요? 네. 세워두고 그렇지만 저는 조금 남보다 적게 세우는 게 차라리 그 시간보다 제가 계획 세운 걸 빨리 끝내서 쉬는 시간이 더 꿀맛이니까 저는 휴식은 반드시 잡아둬요. 저는 심지어 뭐도 있냐면 저한테 방해금지 시간도 있어요. 직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직원이 저한테 뭐 이거 컨펌해 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저는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그 직원한테 공지하지 않지만 너무 급합니다 해도 저는 절대 안 봐요. 저의 집중 목표가 깨지잖아요. 이 순간. 제가 그런 일에 쫓기기 시작하면 이제 제 일이 망가지고 관리가 무너지면 직원도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제 그런 시간도 미리 다 설정을 해둡니다. 쉬는 시간 조금 남들보다 조금 적게 일을 빨리 끝내고 더 쉬고 그 다음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까지 다 설정 다 해줘요. 아마 많은 분들 비슷할 거예요.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비슷할 텐데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 때
이제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많이 봤을 거잖아요. 네. 근데 항상 보면 그 책이 두꺼워요. 네네. 항상 보게 되면 앞부분만 까맸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잘된 공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공부를 할 때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이러는 점들이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전제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부라는 거는 그 우리가 수험 공부가 아니어도 재테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부거든요. 수험 기간이든 그게 어떤 상황이든 내 인생의 공부를 나랑 뗄 수가 없죠. 근데 자꾸 우리는 소위 전문가한테 뭔가를 맡겨요. 수험 전문가. 사실 수험 전문가는 말을 다르게 하면은 내 인생 일부 전문가가 돼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남한테 맡긴다? 내가 전문가가 돼야 되고 내가 정보를 모두 알고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컴퓨터에 내 모든 정보들을 나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는 컴퓨터가 있지만 얘를 나는 지배하거든요. 킬 수 있고 끌 수 있고 언제든지 부를 수 있잖아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정보는 나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맡겨요. 선택 자체와 책임 자체를 맡겨요. 그래서 내가 자꾸 내 삶을 책임질 습관이 좀 있으셔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전체랑 부분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부분에 대한 이해는 전체가 없으면 안 돼요. 수학의 정석 얘기도 하셨지만 가장 좋은 거는 전체를 빠르게 한번 보거나 전체상을 놓고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책을 한번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다 보는 거 말씀하시는 너무 거죠? 정확해요. 너무 정확해요. 또는 공부할 때는 우리가 목차를 복사해서 항상 펼쳐놓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목차를. 네. 그래서 내가 어디쯤 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또 수학의 정석 앞부분만 보게 되는 이유는 난이도 때문인데 난이도 조절도 공부할 때 중요합니다. 내가 너무 강박에 휩싸여가지고 순서대로 하겠다는 걸 좀 벗어나야 돼요. 성취동기 이론이라는 심리학 이론이 있어요. 애킨슨의 뇌과학 이론인데 일의 개수, 난이도 이런 것들이 나의 의욕,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수학의 정석 이제 개념 나오죠. 예제 나오죠. 유제 나오죠. 네네. 연습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연습 문제 풀다가 지치는 거예요. 집합과 명제 파트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제끼고 모든 파트 개념을 다 봐야지. 모든 파트 유제만 다 봐야지. 모든 파트 예제만 다 봐야지라고 해서 저는 횡적, 가로로 책을 보라고 권해드려요. 책장을 뜯어놓으면은 위에서 밑으로 읽으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가로로.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게 아까 말씀드린 책 전체를 보는 것과도 연결돼 있어요. 그러네요. 자꾸 이러면서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은 뇌가 인지를 하기 시작해요. 얘가 이런 게 있었네? 그럼 점점 난이도가 줄어들어요. 에이, 뭐 다음에 요거지? 몰라도 이거지 아는 것과 네. 진짜 모르는 건 달라요. 사람이 뭔가에 대해 스트레스 받는 거는 뭐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 이게 뇌의 작용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계속 전체를 여러 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공부 습관이 처음부터 들고 파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보겠다. 네, 그리고 처음부터 정독하는 거. 정독은 어차피 불가능해요. 뇌의 작용 자체가 인지하고 그 다음에 장기 기억으로 이해를 시작하고 안 될 때 외우는 건데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죠, 우리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차피 뇌에 잔존한 양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책을 대충 보는 게 핵심이에요. 네. 빠르게 넘긴 이유도 사실 아까 똑같은 이유입니다. 어차피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대충 보자. 이게 너무 좋은 전략이죠. 이러면서 점점 내가 이거 별거 아니네 난이도 낮추고 그래서 개념만 보기, 그 다음 문제집도 어려우면 홀수만 풀기, 짝수만 풀기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 주는 거죠. 일의 난이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었네요. 네. 그러면 이제 시험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 3가지를 뭘까요? 이거 우열을 가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번 절대적으로 때려박는 시간, 2번 효율을 극대화해서 공부하는 거, 3번 배우겠다는 태도, 열정, 체력.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MC님은 혹시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3번 같습니다. 배우겠다는 태도, 열정, 체력. 야, 정말 이게 너무 좋은 대답을 주셨고 아닌 거 아니죠? 아니, 맞아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2번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방법일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는 또 발달해 있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지만 학생이든 아니든 저는 무조건 3번이 제일 중요하다. 중요한 거 3개를 꼽으라 그러면 3번, 3번, 3번이에요. 진짜.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 설정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자꾸 결과를 쫓아요.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이 무조건 돼야 돼라든지 나 무조건 돈을 벌어야 돼, 무조건 부자야 돼야가 아니라 그 속의 과정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 나는 이미 됐다는 생각을 자꾸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순간에는 좌초돼요. 어느 순간 쓰러지고 어느 순간 힘든 일이 닥치고 저도 사실 지금 웃고 있지만 집에 안 좋은 일들이 2주 동안 있어가지고 힘들었어요. 근데 진짜요? 사실 되게 사람이 한 끗 차이가 결과를 결정하는데 그 한 끗이 뭐냐면 긍정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거를 잘게 나누면 긍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내가 안 될 거야 라든지 나의 능력에 한계를 두는 분들, 태도 자체가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게 사실은 내가 겉으로 하는 말과 반대인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조금 생각을 바꾸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인드. 무조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면 저 내일부터 저기 대통령 할 거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런 거 불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마인드는 내가 노력으로 극복해내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 속에서 내가 방법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태도, 노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다르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다랑 내가 할 수 있을까? 네. 이 두 가지가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너무 달라요. 할 수 있을까 하는 순간에 이거는 부정적인 걸 안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아, 나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맞습니다. 할지 못할지 모르겠다랑 못하겠다 할 수 있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할지 못할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결국 못하겠다로 가요. 맞아요. 이쪽으로 수렴해요. 그래서 나는 왜 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자꾸 물어보고 찾으셔야 돼요. 수험생이든 아니든. 그래야 내가 선택의 순간에 후회를 하지 않게 되고 후회를 하지 않아야 내가 동력을 잃지 않게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은 어느 순간 시간 투자를 버리게 되고 어느 순간 방법을 찾는 노력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공하기 전부터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건방지게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성공하신 분들 책을 보잖아요. 되게 비슷해요. 여기서 사실 그래서 훔쳐야 되는 건 다른 부분이거든요. 결과적인 부분들 말고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더 봐야 돼요. 이분은 어려움을 왜 이렇게 이겨냈는지 봐야 되는데 근데 꼭 그런 책들을 보시면서 서평들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별거 없었다 이런 게 많은데 별거 없을 리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니요. 무조건 별게 있죠. 별거보다 훨씬 더 큰 게 훨씬 더 큰 게 있죠. 네. 그거를 훔쳐내는 게 실력이고 그런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게 실력인 거죠. 그분들은 애초부터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방법과 시간 투자 이런 것들이 노력이 나오는 거죠. 특히 부자들 많이 바쁘잖아요. 네, 그 바쁘죠. 바쁜 시간들을 쪼개서 책을 써주신 거면 사실 맞아요. 상당히 고마운 거잖아요. 네, 너무 그렇죠. 고맙고 네. 그 안에 많은 노하우들을 알려주셨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고도 똑같네? 네. 다 부자들이 하는 이야기 다 똑같네 라고 하는 순간에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순간에 배울 게 없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과연 배움에 대해서는 몇 도수짜리 안경을 끼고 있는지 좀 보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배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흐린 돋보기를 끼고 뭔가를 보면은 다 똑같이 보일 거예요. 얘도 비슷하고 쟤도 비슷하고 소위 자기계발서라는 게 쓰레기라고 칭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위대한 뛰어난 분이거나 아니면은 애초부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고자 하는 어떤 시각을 안 가지신 분들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같이 이제 조금 뭔가를 훔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현미경으로 봐요, 자꾸. 그래서 저는 같은 책을 진짜 한 1000번씩 읽고 그러거든요. 아직까지 네. 같은 수기 계속 읽고 있어요. 이 사람은 과연 이 천재는 어떻게 생각했을지 너무 아직까지 궁금해요. 그래서 누군가 책 썼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가서 저는 이북도 안 삽니다. 무조건 실물책으로 사서 감사하다고 속으로 절하고 사요. 네. 뭔가 하나를 배울 게 있다, 여기서도. 책을 읽었을 때 한 줄이라도 남는 게 일단 배운 거거든요. 맞아요. 그거에 쌓이면 내 인생이 그 한 줄 때문에 달라지는 거고. 맞아. 그래서 내가 과연 나의 그 시력은, 나의 긍정 시력, 배운 시력이 얼마인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안 보여요, 어차피. 그럼 여기서 하나. 네. 혹시 변호사님께서 가장 많이 읽은 책, 가장 많이 읽은 책이요? 뭐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추천해드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해설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알프레드 아들러의 인간 이해라는 책이 있어요. 인간 이해.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들도 거기다 들어가는 건데 네. 제가 사실 열등감에 굉장히 좀 사로잡혀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이게 생겼는데 어릴 때 웅변을 했는데 제 앞에 형이 이제 도대에 1등을 한 형인 거예요. 같은 학교에. 네. 그러니까 야, 저 형만큼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거에 살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나중에 공부할 때도 야,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도 떨어지는 시험인데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너무 불안하고 힘들었지만 알프레드 아들러 인간의 이해를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남과 나의 차이, 격차에서 느끼는 열등감이라는 거는 당연한 감정이다. 불에 대이면 뜨겁다라는 건 당연하다. 열등감은 당연한 거다. 근데 다만 이거를 긍정적으로 내가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라이프 스타일을 좋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컴플렉스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때 제가 머리를 딱 맞은 것 같았어요. 아,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과 이걸 해석해내는 작용은 다르구나.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닥쳤을 때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는 거 환상 속에 산다고 알프레드 아들러 써뒀어요. 열등감을 안 느낀 세상 속에 사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느낀다. 엄마 아빠가 나보다 키가 크고 잘 먹는 것부터 열등감을 느끼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잘 먹으면서 극복해내고 있는 건데 어느 순간 이거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격차를 인정하는 것도 실력이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정말 좋아하고 정말 가장 많이 읽은 책인 것 같아요. 정말 궁금한 게 무조건 합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지금 콘텐츠를 만들고 계십니다. 네. 그런 방법을 어떻게 알게 되신 걸까요? 사실은 이제 공부라는 게 여행하고 똑같거든요. 여행이요? 예, 우리가 이제 어디 놀러 갈 때 우리 MC님 같은 경우도 항상 뭐 블로그라든지 또 뭐 책자 같은 거 찾아보시지 않나요? 네, 열심히 찾아봅니다. 예, 그걸 안 하고 만약 갔는데 내가 뭐 진짜 강도를 당할 수도 있고 위험한 데 가면은 또 아니면 맛집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내가 시행착오를 하는 것들도 인생의 큰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공부라는 거는 사실 시행착오가 일단 없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블로그를 좀 봐야 돼요. 블로그요? 예, 말하자면은 누군가가 미리 경험해 둔 거를 접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데 공부는 대부분의 분들이 되게 경건하게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냥 열심히 해야지. 앉아서 끝내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외국 여행 갈 때 블로그 안 보고 그냥 경건하게 가는 거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로그라고 존재하지는 않지만 합격 수기들, 인터뷰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분석을 했고 네. 그다음 우리나라랑 이제 시험 시스템이 거의 똑같은 게 일본이에요. 일본의 어떤 방법들, 그다음 우리나라의 또 방법들을 합쳐가지고 진짜 저는 시행착오를 거의 아예 없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게 나름의 또 비결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사법시험을 9개월 만에 합격하셨습니다. 네.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9개월 만에 합격하게 되신 건가요? 일단 뭐 운이 되게 좋았고요. 그거는 당연한 말이고요. 겸손하십니다. 아닙니다. 정말 그렇고 제가 이제 단기간에 합격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됐다라기보다는 남은 시간이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요? 네, 제가 대학을 이제 제적을 당했는데 이제 놀다가 제적이요? 예, 이제 제적을 당하고 4학년 때 이제 재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끝나겠다는 위기를 좀 느끼면서 정말 이제 공부를 해야겠구나라고 했을 때가 이제 2달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1차를 2달 만에 합격을 하시고 네. 2차를 7개월만 준비하시고 합격을 하신 건가요? 네.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법학 학점이 18학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잘 이제 오해가 큰 부분이 정말 아무것도 법을 모르는 분이 사법시험을 준비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법대 학점이 18학점이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수기를 찾아보니까 어떤 서울대 합격자 분께서 3개월을 준비해서 1차 시험 합격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루에 8시간 정도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비록 제적은 당했지만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그 2배로 노력하면 아마 단순 계산으로 한 1개월 반 정도면은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냥 죽을 각오로 했죠. 그래서 그럼 하루에 16시간씩? 16시간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공부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무조건? 네, 20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다만 이제 진짜 집중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평균치가 한 16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로 1차 공부할 때는 패턴이 아침에 9시에 자고 12시에 일어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을 먹고 잠들었어요. 또는 조금 허기가 진다 이러면은 점심에 일어나서 이제 걸어가면서 뭐를 사서 편의점에서 먹고 왔기 때문에 식사 시간은 거의 걸리지 않았고 그 시간도 아끼셨던 거네요. 아꼈죠. 그 다음에 저녁 먹는 시간 딱 30분 정도 이제 딱 먹었고요. 식사 시간은 1시간이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다 합쳐도 안 됐고 그 다음에 걸어 다니는 시간 내내도 공부했고 밥 먹는 내내 이제 또 옆에 책 펼쳐놓고 봤기 때문에 사실상 또 식사하면서 공부를 했죠. 와. 자는 거는 딱 3시간 정도 잤는데 그 아까 9시부터 12시까지만 딱 잤어요. 그 정도로 공부를 하면 꿈에서도 나오지 않나요? 머릿속에서? 그게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꿈에서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잠을 자는 동안 기억의 틈새가 조여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공부라는 거는 한 단계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수석 합격자가 자기 전에도 공부를 하고 자고 일어나서도 공부를 하면 연결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같은 시간을 2배로 썼대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따라했어요. 저도 어떤 책에서 보니까 머릿속 자고 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칙센트 미아의 교수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플로우, 몰입이라는 이론이고 우리나라 황농문 교수님도 똑같은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너무 진짜 그 얘기 제대로 정확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꼭 합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인생에 한 번은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남들보다 뭐 체육을 잘한다든지 음악을 잘한다든지 미술을 잘한다든지 그런 특기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승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고 기왕 한다면 거기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꼭 한번 합격해서 좀 내 가치를 스스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랑 관계없이 증명을 해보이고 싶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사법시험 폐지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하고, 딱 로스쿨 도입할 때쯤인가요? 그때가 걸리고 저는 그 당시에 또 재수생이었기 때문에 제적을 또 당하면 군대 영장 1순위로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진짜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평생의 어떤 꿈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영원히 이룰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리는 때가 됐었죠. 그래서 절박하게 정말 좀 꿈을 향해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스스로 벼랑 끝에 내몰린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 진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며 네. 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나 이런 현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좀 마음을 부여잡으셨을까요? 사실 현타라는 거는 약간 이런 거거든요. 내가 목적이 뚜렷하지 않을 때 사실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이지 않고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감이 없을 때 그런 감정들이 많이 느껴지게 되죠. 특히 일반적으로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영어 공부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은 목표일 것 같잖아요. 사실 그거는 목표라기보다 다짐이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현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목표를 그렇게 세운 게 아니고 시험에 합격하자는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운이라든지 네. 제가 바꿀 수 없는 재능이라든지 많은 요소들이 좌우를 하잖아요. 저의 하루의 목표는 오늘은 적어도 제가 살던 데가 이제 장전동인데 네. 장전동에서 1등을 하자. 오늘 노력의 최대치, 장전동에 내가 가상의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오늘 하루는 내가 후회 없이 살았다는 느낌을 갖자. 그 경쟁자들 이제 머릿속에 떠올릴 수도 있고 그러려면 구체적인 책의 분량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 하루마다 계획을 세웠죠. 오늘은 뭐 80페이지를 보는데 적어도 내가 이거를 말로 다 할 수 있는 정도는 공부를 하자. 그 다음에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 내가 경쟁자들을 모두 떠올렸는데 내가 1등이라는 생각을 갖죠. 그냥 하루살이처럼 살았어요. 그냥. 목표가 있지만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한 오히려 과정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목표를 하나하나씩 세우고 그걸 달성해 나가기 시작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네. 사실 현타라기보다는 불안함이 너무 심했죠. 왜냐하면 저한테 남은 기간이 2개월, 그 다음에 군 문제를 해결 짓고 나서 재입학하면 이제 1학년 수업부터 다시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를 제가 어차피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법시험을 2번의 기회가 2차가 주어지는데 한 번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두 번째 마지막 한 번밖에 딱 기회가 없는 게 6개월 정도 남은 이제 대학원을 제가 가야만 사법시험을 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군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기를 해야 돼서 네. 너무 불안했죠. 하루하루가 불안했지만 근데 불안함이라는 거는 실체를 적어보면 내가 외부적인 요소고 내가 건드릴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거에 불안함을 느끼면 스트레스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하자라고 생각했고 그러려면은 결과적인 부분은 자연스럽게 놓게 돼요. 어차피 결과는 내가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수치가 가능하게 목표들을 설정하면은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법시험이 1년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게 되면 불안감이 너무 심할 텐데 그 불안감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구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불안감을 좀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좀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불안함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써보면 돼요. 불안함은 써보면 실체가 되게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불안함은 네. 두 가지였어요. 크게. 시험까지 기간이 너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2개월, 뭐 7개월 이런 식으로 남은 상황이었거든요. 나눠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또 두 번째 불안함은 우리 경쟁자들은 지금 나보다 먼저 공부를 다 시작했다. 그래서 충분히 공부가 돼 있을 것이다 라는 두 개였는데 적어보면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둘 다. 남은 기간을 제가 늘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경쟁자들 공부를 못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 네. 다르게 생각을 해봤죠. 바꿀 수 있는 게 뭘까? 그랬더니 이제 합격자 숫자, 그 다음에 이 시험을 칠 때 이미 공부한 사람들의 제가 대충 숫자를 세보니까 그중에 뭐 허수도 있을 거고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제외를 해보고 나니까 저는 무조건 합격을 할 것 같더라고요. 남은 기간 동안 대신에 네. 이제 진짜 피나게 한다면. 그래서 저는 기간을 바꿀 수 없고 그 다음에 합격자들 공부를 이제 안 시킬 수는 없으니까 제가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이렇게 써놓고 네. 분별하다 보면 뭐가 불안하고 불안하면 안 되는지가 보여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불안에 계속 시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바뀔 수 없는 걸 불안해봤자 내가 바꿀 수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외를 시켜버리고 제외시키는 게 만약에 중요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불안한 게 있으면 이거는 내가 해내면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말은 정말 좀 쉬운데 네네. 실전에서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 써보시면 돼요. 그냥 네. 딱 써서 무조건 왼쪽에 원인, 오른쪽에 나의 솔루션이라고 적어보시면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재테크 공부를 할 때 네.
한 3년 정도를 목표로 잡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까지만 하겠다고 목표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3년이 다가오면 올수록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갖춘 거, 이게 시장 상황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장은 변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재테크를 할 때 가치 대비 저렴한 자산을 사는 거라면 그걸 사는 것에 대한 몰두를 해야 하는 게 맞겠네요. 맞습니다. 뭐 한 말씀을 더 드려도 된다면 네. 우리가 불안함이 오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과 목표랑 행동 목표라는 게 있거든요. 네.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랑 그 다음에 이런 결과를 꼭 만들어야 돼라는 거를 좀 구별해서 내가 반드시 예를 들어서 자산가가 뭐 될까, 얼마 정도의 자산가가 될 거라든지 투자에 성공할 거라는 목표는 사실은 불안하죠. 그러니까 안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디 나는 하루에 누구를 따라서 얼마만큼 분석을 할래, 여기 얼마만큼 시간을 쓸래, 이런 식으로 행동 목표라 그래요. 그 과정의 순전히 좀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면 그래도 나는 현재 최선을 다했어, 결과를 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행동과학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뭐 라스베이거스에 도박하는 분들 보면 되게 운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이분들은 그게 아니라 내 행동이 선택지가 있을 때 그 선택지를 최소화시키는 작업만 해요. 우리가 사실 뭐 어떤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개념들도 상당 부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요소의 좌우가 되거든요. 네.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회를 얼마만큼 관리할 수 있는가의 문제지 결과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불안함도 아마 좀 줄어드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윤규 변호사님의 아버님도 네. 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하긴 했지만 머리가 좋았던 게 아닐까. 어떤 DNA가 남들과는 다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세요.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된다면 아버지께서는 이제 초등학교만 졸업하시고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학자금이 없으셔서 월남전에 파병을 가시기도 했고 목숨을 걸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조금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곳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사실 아버지께서 진짜 뭐 머리가 좋고 그러셨다면 조금 기간이 그렇게 좀, 물론 아버지가 머리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아니죠. 굉장히 그것보다는 조금 더 노력적인 부분이 조금 더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렇다면 노력을 또 물려받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아버지의 태도, 그런 것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신념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게 왜 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실 하면 안 되는 게 있죠. 뭐 재능이나 운 같은 요소들도 있지만 우리가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내가 나의 가능성을 낮게 보기 시작하는 거고, 내가 어느 순간 노력을 투입해야 되는 범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안 될 거라는, 안 좋은 말로 우리가 패배주의라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폄하하고 싶진 않고, 왜냐면 우리 삶은 현실적이고 치열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그 속에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나를 위한 마음의 어떤 장작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아버지한테 그런 걸 배웠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놓고 보니까 두 가지 배운 것 같아요. 사람의 인생에서 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죽어도 진짜 이거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목숨 걸고 전쟁터 가서 돈을 벌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쟁터에서도 공부를 하셨고. 근데 제가 그래서 제적당하고 사실 영장이 나오고 그랬을 때 암담했죠. 암담했는데 제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거는, 그래,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물론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꼰대 소리를 듣기 십상이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좋은 가치를 물려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꺾이지 않는 어떤 마인드, 그런 게 진짜 아버지한테 제가 물려받은 거죠. 보통 자녀들은 부모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변호사님께서도 부모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 항상 가슴속에 가지고 있었을까요? 너무 당연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뭐 제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항상 출근할 때마다 저보다 일찍 이제 나가시니까 깨워서 사랑한다, 안아주시고, 제가 지금이야 제가 인간이 많이 됐지만 그 당시에 아버지가 저를 보실 때는 완전 거의 천둥 벌거숭이처럼 너무 예의 없고 매너 없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버지께서 항상 뭐 그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2달 동안 제가 집중적으로 지도를 받았는데 그걸 좀 고쳐야 되겠다. 진짜 변호사님 예전 모습 상상이 안 돼요. 완전 진짜 좀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무 건방지다. 네. 말하는 것도 그렇고 태도 같은 것들이 너무 불손하다. 사실 누군가가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해주기 쉽지 않지만 그쵸. 애정을 담아서 해주셨고, 제가 아버지 만날 때마다 그 말씀드려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인간이 된 것 같다.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이유인 것 같다.
부산대 법대까지 네.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도 상당히 머리가 좋아야지 네. 들어갈 수 있는 데 아닌가요? 저희 학교를 또 굉장히 제가 애정하고 학교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또 가지고 있지만 제가 그 당시에 경쟁 상대로 삼았고 지금 이제 동료분들이 대다수가 이제 서울법대나 뭐 고려법대, 연대법대 뭐 이런 출신 분들이셔서 네. 저희 학교 자체가 부족함이 있다라기보다는 제가 그 당시에 목표로 했던 시험 합격이 워낙에 또 쟁쟁한 진짜 대한민국에 저 머리 쓰시는 분들이 다 치는 시험이어서 그 점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조금 아픈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혹시 제적을 당한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적은 제가 네.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왜냐면 사법고시까지 합격을 했다고 했으면 엄청 모범생이고 대학생들 공부만 했을 것 같은데 전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 프로게임단 연습생이었고요. 스타크래프트. 진짜요? 네, 실제 노는 거를 더 좋아하고 대학에 가서도 제가 주로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 같은 거 보러 가는 거 좋아하고 네. 학교 축제도 다 나가고 막 그러다가 엄청나게 끼가 많으셨군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네. 사실 제적되기 전에 통지가 오거든요. 제적된다고. 근데 이게 주소가 다른 데로 돼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대학생 같은 경우는 법대생이고 하지만 우리가 전입신고라든지 이런 데 좀 취약하거든요. 그렇죠. 학교에 가서 출석을 이제 부르는데 이번에 좀 가을바람 불고 하니까 열심히 해봐야지. 공부 좀 해봐야지. 항상 모든 고시생들이 네. 가을바람 불면 공부를 해보자 한 다음에 공부 안 하거든요. 근데 네. 공부 좀 해볼까 해서 수업 때 들어갔는데 수업 잘 안 들어갔는데 출석을 안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교수님 이번에 수강 신청 제가 한 것 같은데 출석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아닌데? 제적생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때 이제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수업에서 교수님한테 제적을 알게 되니까 그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2주 뒤에 영장 나오고 네. 그러니까 막 진짜 암담했죠. 개론 오늘은 합격 수기 한 줄이면 끝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분들, 하루하루가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제 현재 공부하시는 분들, 전업 수험생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께는 내 어떤 과정에서의 일희일비가 또 희로애락 같은 것들이 1인칭의 시점에서는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합격한 사람들 보면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이건 지나갈 것이다. 중요한 거는 인생의 진짜 목표는 시험이 되면 안 돼요. 시험이 아니라 내 어떤 도전, 노력, 성취가 돼야 되고 그 과정 속에 시험은 당연히 합격한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성공할 때까지 성공한 척 하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건방지게 지내라는 뜻이 아니고 나는 어차피 목표를 이뤘는데 현재 돌아와서 다시 한다는 마인드로 접근하면 이 속에서 어떤 생기는 어려움 같은 것들은 당연히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성공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은 다 담담하게 자기가 합격하면은 기쁜 게 더 많잖아요. 힘든 거는 진짜 한 줄 써요, 한 줄. 여름에 굉장히 공부하기 어려웠다. 또는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그러나 잘 극복했다지 여기 이걸 가지고 막 세네달락 쓰는 분 잘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어차피 돌이켜서 지나보면 나는 성취한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죠. 물론 내가 무조건 성취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내가 기왕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몰입하는 것보다 약간 떨어져 볼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고 네. 저는 그래서 항상 제가 지도하는 분들께 내드리는 과제가 있어요. 합격 수기 미리 써보라고 권해드립니다.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직장인 분들이나 또는 직장인 수험생 분들 또는 뭐 투자라든지 재테크, 자기 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나와의 대화를 되게 중단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 지금 월부를 비롯해서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지만 이거는 상대방과의 대화거든요. 예를 들어 이윤규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든지 주위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생각을. 근데 정작 나와는 대화를 안 해요. 이거를 일기도 좋고 짧은 글의 형태도 좋고 블로그도 좋습니다. 내가 써봄으로써 내 현재의 삶을 내가 어떤 식으로 조감하고 있고 나는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한번 조금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어차피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생각하면 지나보면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일기에 써보면 조금 크리틱하게 쓸 수 있어요. 오늘 이건 좀 잘못했던 것 같아. 이 부분은 조금 뭐 이런 부분을 고치면 좋을 것 같아라는 자기와의 어떤 대화 시간들이 너무 요즘 부족한 것 같다. 너무 우리는 받아들이는 우리 맨날 뭐 주입식 교육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실제 우리가 습관은 그거에 눌러가지고 주입받고 있는 하고 있는 행동 그대로 하죠. 그대로죠.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조금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럼 드라마 혹시 최근에 네.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보셨나요? 네, 알고 있죠. 우투도 영투도 이거 맞습니다. 계속 네. 보이니까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투도 윤투도 그것은 왜 이러시지? 그만큼 이제 사람들의 법 쪽으로 또는 변호사 쪽으로 관심이 많은데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대표적인 거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미국식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시고 탁 치고 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순간 그쵸. 제 생각에 아마 변호사는 감치라 그래서 감옥에 갈 수 있는 법정 못 감옥이요? 오게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재판은 기본적으로 말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말로 멋있게 대변을 하고 하지 않나요? 하지 않습니다. 그 배심 재판의 경우인데 배심 재판이 우리나라에서 한정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고 기본 다 서면 글로예요. 서면인가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대부분의 재판은 실제 증인 신문이라 그래서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 있죠. 우리가 뭐 어떤 뭐 살인자가 있을 때 뭐 총을 쐈냐 안 쐈냐 갔냐 안 갔냐 목격자도 물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런 거 할 때는 길죠. 그때 뭐 몇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나머지 대다수의 모든 재판은 1분 내외로 끝납니다. 1분이요? 네, 근데 재판을 왜 그렇게 대충 하냐가 아니라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한 판사 한 분당 들고 있는 사건 숫자 가장 많아요. 하루에 처리해야 되는 건수가 1.6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보다 글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저희는 쓰는 것과 읽는 것의 스페셜리스트예요. 판사님은 말을 하나하나 듣는 것보다 이걸 넘겨가면서 읽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정리해서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을 많이 주시고 그게 훨씬 효율적인 시스템인 거죠. 근데 이제 검토하는 시간 오래 걸리죠. 네. 굉장히 뭐 1, 2년 정도 걸리지만 그 시간 동안에 말로 진행하면 사실 제가 이제 외국에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로 출장을 갔는데 회의 때문에 국제회의 때문에 1년에 한 건이에요 거기. 3년에 한 건인가 그래요. 부르고 말 듣고 번역하고 진짜 다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극적인 차이를 체감을 못하고 살고 그 다음에 왜 재판 그렇게 빨리 하라고 하시지만 여기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재판은 가서 서서 말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너무 멋있게 나오잖아요. 검사, 변호사와 대립, 거기서 판사의 결론 이런데 이게 현실은 아니군요. 저는 이제 그런 영화 보면 거의 반지의 제왕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굉장히 공상적인 어떤 미국스러운 우리나라 법정에서 거의 있을 수 없는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용어도 안 쓰거든요. 그 용어도 쓰지 않나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면 약간 순간 이제 뒤에 변호사님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쳐다보게 돼요. 뭐지? 실제 존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태도, 재판정에 어떤 옷을 입고 가는지 추리닝 입고 가면 안 되겠죠. 당연하죠. 재판정에 입고 가고 법대가 높이 있기 때문에 가서 목례를 하고 내 사건을 또 맡아주실 분이기 때문에 호명할 때 이제 정중하게 걸어가서 또 목례하고 앉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존경심을 드러내는 거지 합리적 존경심을 드러내는 거지 그런 용어를 통해서 저희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잘못된 상식 오늘 많이 알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이 덫을 치고 이해하고 이러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극적으로 우리가 재판하다가 뒷문 열면서 증인이 들어오는 경우 있죠.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외국에서 또 탐정들이 증인 구해오고 그러면은 아마 사건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사님들, 재판장님들은 충분하게 증거를 검토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들어와서 지금 재판 진행을 한다? 굉장히 이거는 좀 당혹스러운 거죠. 하루에 1.6건 처리하셔야 되는데 예정되지 않은 것들이 갑자기 일어난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모든 준비들은 일주일 전에 해드리는 게 불문율이에요. 일주일 전에요? 네, 증인 갑자기 나올 수가 없겠네요. 서면 같은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전에 다 드려야만 이분들이 재판 준비하시고 충분히 기록도 다 정리된 걸 읽어오시고 오늘 재판에서 이런 부분들 물어봐야 당사자한테 좀 빨리 끝낼 수 있고 합리적인 결론 드릴 수 있다고 연구를 해서 나오셨는데 갑자기 증인이 돼서 빰빠밤 문제가 들어오면은 멋진 BGM과 함께 그런 거는 그때부터 판사님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 변호사가 조금 이상하구나. 드라마를 많이 봤구나. 아니 내지는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구나라고 아마 충분히 좀 오해하실 좀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좀 법조 3륜이라고 그래서 판검사, 변호사 얘기를 하는데 서로 이런 보이지 않는 룰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짓들을 안 하는 거죠. 그런 거 아예 하진 않는 거네요. 거죠. 변호사님들도 재테크에 좀 관심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충분히 월급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재테크를 하지 않아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을 것 같거든요. 사실 월급이라는 것들이 나오지만 변호사는 월급이 없거든요. 월급이 없나요? 없어요. 고용 변호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에 이제 취업하시는 변호사님들 월급이 있으시지만 그러니까 사실 재테크의 개념이 월급을 잘 관리하겠다는 개념으로 좀 가시는 거죠. 공무원분들이나 또는 월급 변호사분들. 근데 나머지 변호사는 사업자예요. 재테크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고 내 인생이 재테크예요.
내 몸값을 올려야 되는 거니까. 네. 가장 큰 자산이 우리에겐 지적 자산이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 좀 판매를 할 수 있을지, 의뢰인들께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가진 자산 말고 외부적인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코인 되게 많이 하시죠. 어렸을 때부터 사자 직업을 달아야 성공한다는 말 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변호사님은 이제 법학과에 나와 전문직이 되셨는데 주변 동기분들은 다 성공하셨을까요? 사실 뭐 저는 모두 다 성공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반드시 사자를 달아야 성공하는 게 아니고 인생의 가치는 누구나 저마다 다르잖아요. 네. 장사를 해도 좋고 운동선수가 돼도 좋은 거고 사실 법대를 나왔지만 또 전혀 다른 일을 하는 분도 계세요. 지도했던 분 중에 법학 전문대학원을 나왔지만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행복하대요. 우리가 행복의 수단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법대를 나오면은 뭐 사법고시도 쳐야 될 것 같고 법무팀 들어가야 될 것 같지만 네. 이거는 가장 흔한 전형적인 행복에 불과한 거고 내 행복의 형태를 자기가 다듬을 수 있고 내 인생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내가 나를 소홀히 대하면 남들도 나를 소홀히 대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내 진로 대충 정하고 내가 내 행복을 멀리하면은 남들도 내 행복을 그냥 쉽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고 변호사가 안 된 친구들도 있고 동기들도 있고 그렇지만 모두 다 성공했다고 믿고 있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길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다 성공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좀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게 있을까요? 제가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뭐 굉장히 다양하게 만나봤다기보다는 법조 직역에 이제 성공한 분들을 좀 많이 뵌 편인데 집념이 엄청나요. 집념이. 집념. 우리가 사실 뭐 사법시험에 합격한 분들 제가 제 동기분들 보면은 진짜 천재 같지만 네.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개인적으로 술 먹고 솔직하게 어떻게 그냥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천재 없어요. 진짜 끊임없이 책 반복해서 보고 진짜 1000번, 2000번 봐서 통째로 외우려고 노력하고 딸달달 외우려고 진짜 남 잠자는 시간 안 자고 공부하고 화장실 가서도 공부하고 걸어다니면서 공부하고 진짜 삶을 어떤 처절함으로 물들인 분들이 나중에 성공이라는 열매를 내가 받는 거지 진짜 순전히 머리 좋아서 한 번만에 보고 물론 있어요. 한 번만에 보고 다 외우는 좀 재수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천재는 이긴 하더라고요. 이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10년에 한두 명? 잘은 없고 물론 이제 우리 뭐 재능의 어떤 차이들도 존재하긴 하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분들은 놀랍게도 노력의 천재예요. 노력의 천재. 내가 선택한 길이 사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공부밖에 못한다. 공부밖에 모른다. 근데 대신에 나는 이거밖에 모르니까 이거는 죽을 각오로 하겠다. 제가 친구들의 요즘에 이제 또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네. 재테크거든요. 예를 들어 어디에 뭐 투자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뭐 샀어 이러면은 왜 이렇게 꼭 물어봐요. 진짜 신기하게 다 대답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 예를 들어 뭐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떤 순간에 내가 자산을 더 모을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친구들은 물어봐도 후회가 없어요. 다 네. 근거가 존재했고 선택의 판단들의 어떤 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좋대 이런 또 친구들이나 그쵸. 이런 분들을 봤을 때 내가 뭔가 자산이 많아져도 불안해 하더라고요. 네. 내 선택의 근거가 남이거든요. 자꾸.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 선택에 집중하고 책임질 수 있는 끈기, 인내 이게 사실 제가 주변에 봤던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보면 탓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남의 말을 듣고 네. 했어요. 근데 만약에 성공한 사람이라면 남이 이렇게 말을 해줬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 투자를 하곤 했을 텐데 남의 말만 듣고 한 사람은 얘 때문에 망했네. 맞아요. 얘 때문에 실수했네. 이렇게 하는 순간에 거기서 이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을 탓하는 것 자체는 사실 저는 좀 엉뚱한 편이에요. 사고가. 근데 네. 전 남 탓만 하고 사는데 대신에 그 방금 말씀하신 MC님 말씀하신 네. 중에 포인트는 분석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남 탓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가 네. 안 된 그쵸, 분들이 그쵸. 내 탓해야 될 걸 남 탓하면 그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기본적인 성향이 완벽주의여서 네. 제가 절대 탓 받지 않을 정도까지 집요하게 합니다. 잠을 자지 않고 하고 그리고 진짜 남 탓할 수 있을 때 이제 그게 이게 아니라 이 부분은 조금 내가 관리가 부족했구나. 이 부분 내가 효율적인 지시를 못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서 바꿀 점을 찾는 거지. 네네.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치를 다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남 탓을 해요. 그렇지만 굉장히 이걸 발전적으로 하고 분석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정도면 얼마만큼 완벽하게 처리하시는 건가요? 잠을 안 자고 진짜 내내 일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요즘엔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요즘 많이 자죠. 요즘은 그래도 한 뭐 4-5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시청자분들이 그게 많이 자는 거라고 댓글이 달릴 겁니다. 분명히. 쇼트 슬리퍼에 대한 오해가 많지만 태생적인 것도 있고 후발적으로도 되거든요. 훈련으로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 연구화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잠을 적게 자면 몽롱하지 않냐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시죠. 근데 그게 아니고 출발점을 다르게 생각하면 돼요. 몽롱해도 하고 싶은 건 한다. 몽롱해도 해야 될 건 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운동할 때 맨날 엮기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오늘 밥을 못 먹어서 힘이 없어 이러면 오늘 아령 몇 개만 들어도 되는 건데 꼭 공부를 하거나 뭔가를 경건하게 시작할 때는 꼭 그 상태가 됐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해요. 최고의 컨디션 딱 만들고. 네. 근데 그러면은 사실 그 만드는 때 시간이 다 지나가요. 완벽한 때는 없는 거죠. 없죠. 근데 언제든지 그냥 하겠다. 이 상황에 맞는 걸 하겠다라고 생각을 바꿔주시면 생각보다 많이 열려요. 집중이 안 돼도 공부할 수 있는 거고 집중이 안 돼도 뭔가를 볼 수 있는 거고 피곤해도 할 수 있는 거고 잠을 적게 자도 살 수 있는 건데 근데 많이 자야 집중이 잘 되라고 생각하는 순간 적게 주무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그때부터 수단을 조정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뭐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지 뭔가를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나머지가 다 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혹시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체력 관리는 사실 제가 타고난 체력이 좀 좋은 것도 있고요. 좋은 것도 있고. 근데 저는 물론 체력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은 꾸준하게 운동을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과연 마라톤을 하거나 아니면은 운동선수 분들처럼 체력을 많이 쓰진 않아요. 공부라는 거는 몸의 일부지만 뇌작용으로 일어나고 가장 많이 쓰는 건 눈알입니다. 눈알. 그래서 눈에 어떤 눈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사실 피곤함이라는 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내 인강 듣다 피곤하다? 유튜브보다 피곤하고 졸린다는 거는 첫째 피곤한 게 아니고 재미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재미없음과 피곤함을 구별이 안 된 경우가 많고 진짜 피곤할 때 증상은 2개예요. 첫째 눈이 피곤해요. 눈이. 시큰거리고. 그렇죠. 그럼 감으시면 돼요. 그냥 가서 따뜻한 물 저기 수건에 적셔가지고 눈에 한 10초 대고 계시거나 그래도 안 되면 파워냅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피로도가 상당히 많이 해소가 돼요. 그래도 안 되면 더 주무시면 되겠죠. 수면 시간 늘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멍해질 때가 있어요. 이때는 쉬시면 되고 걸어다니면서 또 좀 공부해 주시면 되고 조금 재밌는 걸로 전환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졸리고 피곤하다를 안 나눠요. 좀.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98% 정도는 재미없다. 듣다가 약간 영혼이 이탈한 느낌이 들죠. 이거는 재미가 없어서. 근데 대부분 이제 자기 합리화로 이렇게 생각하죠. 어제 잠을 잘 못 잤나? 내 컨디션이 안 좋나? 컨디션이 안 좋나? 아니에요. 재미없어서 그래요. 게임하면 밤도 잘 새는 거. 밤새죠. 근데 공부를 할 때는 밤을 새지를 잘 못하죠. 못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수험생분들께 여쭤보는 게 있어요. 변호사님 제가 공부 시간이 안 늘어서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분들 변호사님 제가 공부만 하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혹시 드라마 뭘 제일 좋아하세요? 하면은 드라마요? 뭐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반지의제왕 좋아한다. 그 몇 분짜리예요? 그러니까 몇 분짜리다.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보자니까 그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게 그거예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좋아하는 건 구별해야 돼요. 공부는 할 수는 있는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거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된다. 여기서 내가 자꾸 도구를 써줘야 돼요. 재미가 없으면은 아웃풋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설명해보는 걸로 바꾼다든지 남 탓해서 재밌는 강의로 바꾼다든지 서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졸리는 순간 괜히 이윤규 때문에 잠들어가지고 이렇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을 더 하고 계획을 더 세울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먼저일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일로 바꿔보면 답이 보인다. 좋아하네. 그래서 제가 16시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고등학교 때 알게 됐어요. 게임을 16시간 같은 자세로 하다가 디스크가 튀어나와가지고 디스크 튀어나왔다고요? 병원에 이제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 자세로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제 철권이라는 걸 집에서 했었는데 철권. 그 하다가 학교를 못 갔어요. 제가 그때 이제 대학생 돼서 생각했죠. 내가 옛날에 그 정도로 이걸 했으면 이거는 핑계다. 공부를 그렇게 못하겠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성공한 사람들의 최고의 자부심이라는 거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어느 순간도 나를 놓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어려운 순간에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순간에 대부분 놔버리거든요. 내가 위기를 돌파하는 사실 우리가 뭐 국가의 재난들이 지금 최근에도 물난리가 있고 그랬지만 컨트롤 타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려운 사실 개인은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위험이 닥치면 대부분 하는 일들이 소주 먹으러 간다든지 맞아요. 친구를 만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물론 상당히 내가 순간적인 걸 완화시켜 주지만 그 순간도 내 인생의 복구 플랜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내가 현재 일어난 것과 앞으로 할 행동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혹시 성공한 사람들의 힘든 상황 극복법 이런 게 또 있을까요?
그게 이제 두 가지거든요. 수용 가능성이 없는 것들, 바뀌지 않는 것들은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게 수용의 프로들이에요. 안 바뀌는 거를 걱정해봐 스트레스밖에 안 생기잖아요. 이걸 진짜 기가 막히게 분석을 되게 잘합니다. 예를 들어 남은 시간 동안 뭐 공부를 얼마만큼 하겠다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아예 논외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능력.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도 이미 일어난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미 일어난 거에 자꾸 영향을 받게 돼요. 분노. 그 다음에 처음에는 허탈하죠. 그러다가 그렇죠. 과거의 나에 대한 분노, 선택에 대한 어떤 그다음 미래에 대한 또 다시 어떤 분노, 상실감 이런 걸로 좀 연결이 되게 되는데 근데 이 경우에 조금 멈춰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외부적인 게 있고 감정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는데 사고가 제일 늦거든요. 네네. 이성적인 작용이. 근데 감정 단계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끝까지 연결을 시켜가지고 내세를 꼭 잡아야 돼요. 네. 잡고 어떻게든 이어나가는 분들이 결국에 성공이 또 머리 위를 지나갈 때 그걸 딱 붙잡더라고요. 놔버리면 인생에 끌려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감정은 하루에도 이렇게 바뀌잖아요. 많이 왔다 갔다 바뀌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만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내가 내 기준을 세우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맞습니다. 좀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제 수험생활이든 인생이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좀 필수 조건이 있다면 또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좀 도움이 되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를 이뤄낼 때는 4가지 요소가 합쳐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째가 이제 재능이고요. 네. 두 번째가 운. 그다음 세 번째가 방법. 네 번째가 노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2가지 재능과 운 같은 거는 사실 절대적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뭐 달리기 선수가 되고 싶은데 아프리카 선수보다 잘 뛴다. 우사인 볼트보다 잘 뛰는 건 사실상 노력으로 극복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방법으로 극복하기도 제가 보기 어려운데 다만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영역들이 그렇다고 재능이 다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는 게 공부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달리기를 예를 들어 우리나라 3,000등 한다. 이러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 않을 것 쉽지 같습니다. 않죠. 근데 공부 3,000등이면 서울대 갑니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재능이라는 게 작용하는 영역별로 다르게 작용한다.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정말 많을 텐데 그 중에 어떤 특정한 거를 내가 뛰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걸 발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요즘 가장 큰 과제인 것 같고 요즘은 예전엔 몰라서 못했어요. 네. 공부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공부밖에 모르시던 세대였어요. 한강의 기적 이후에 공부해야 잘 살아. 공부해야 진짜 잘 산다는 느낌보다도 내가 아는 방법은 지금까지 돈 번 거랑 공부하는 거 2개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요즘은 너무나 많은 방식들이 있고 저는 실제 변호사 일보다 더 다른 일들 많이 하면서 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보를 찾아봤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한 분야를 고정시켜 놓고 재능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재능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을까요? 네. 그건 운이에요, 운. 그렇게 되는 거고 내가 재능이 있는 분야가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서양의 요즘 대부분의 자기계발 책들은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꽃꽂이를 어떤 되게 잘하는 분이 세계적인 꽃꽂이 그 플로리스트가 된다든지 이런 사례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철저히 행복한 개인주의자가 되는 게 요즘 너무 중요해요. 내 재능은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로 이제 운에 대해서는 운도 한 4가지로 나뉘어요. 반드시 일어나는데 이거는 내가 건드릴 수 없는 거, 관리할 수 없는 거. 이게 뭐 숙명이겠죠, 데스티니. 네. 그다음에 뭔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또 건드릴 수 없는 확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투자할 때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작용을 하겠죠. 네. 그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운이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운. 그다음에 내가 또 현재 유지할 수 있는 운이 있어요. 네. 반드시 일어나는 거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거면 요거는 그 환경을 다듬으로써 내가 기회를 얻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바로 앞으로 투자가 잘 될 확률을 높이는 거겠죠. 운을 관리하는 거겠죠. 그래서 운도 운이 안 좋으니 안 됐다, 좋으니 잘 됐다가 아니라 정밀하게 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초반에 했던 말씀을 생각나요.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내가 운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분야에서. 사실 그 말씀이에요. 운의 관리를 잘 한 거죠. 제가 끌어당길 수 있는 모든 운을 관리를 해본 거죠. 그리고 제가 볼 수 있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관리할 수 있는 운 중에도 또 2개가 있다. 확률이 또 높지 않은 운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도 얘는 지나가면 잡아야 되거든요. 적어도 유지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 영역의 재능을 맞추지 말고 재능에 맞는 영역을 찾고
운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거 없는 걸 좀 나누시면 좋겠고 네. 세 번째 방법은 무조건 남을 모방을 하시고 그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고 네. 철저하게 분석하고 따라했을 때 훔칠 게 보여요. 도제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뭔가 배우는 게 내가 그 사람은 나를 제자로 삼지 않았지만 내가 도제식이라 생각하고 추적해봐야 돼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처럼 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사람들 만났을 때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혹시나 누구를 닮고 싶다면 저희 카페에 보면 그 사람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다 글들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다 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너무 맞습니다. 처음에 분명 그분이 네. 잘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모습 때부터 어떻게 성장했는지도 보고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도 보고 하게 된다면 지금의 이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분명 하다 보면 힘든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도 극복을 했으니까 네. 나도 당연히 극복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노력을 항상 마지막에 둬야 되는 게 다른 사람들의 성공한 극복 사례 같은 것들을 모르면 내가 노력이 잘 안 생겨요.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그냥 저기 60대 70대 할머니 분께 운전면허 한번 따보라고 노력해보시라고 한다고 딸 수는 없거든요. 누군가 가르쳐줘야 따는 거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노력이라든지 해야 될 것들을 좀 비교해보시고 따라하는 습관들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그런 데 대해서 내가 좀 뭐 비굴함을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게 효율적이고 영리한 방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노력은 지구 탈출의 노력이란 말을 제가 정말 좋아해요. 지구 탈출? 지구를 탈출할 정도의 노력은 하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해봤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걸 포기하게 되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시험이 잘 되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포기해요. 마지막 순간에 모든 걸 내려놔요. 네. 난 할 수 있는 걸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괜찮아라고. 와.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노력을 극한까지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되나요? 사법고시 얼마만큼 공부를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네. 근데 이 대답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요? 어렵죠. 근데 사실은 네. 또 쉽기도 한 게 저는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네. 되게 뻔해요. 봐야 될 책의 양, 몇 번을 봐야 되는지 끝이에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능은 비슷하기 때문에 네. 어떤 페이지 두께의 책을 몇 번 봤느냐가 사실 끝나는 거죠. 그 책을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내가 그 시험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그렇게 역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투자 같은 거 내가 할 때도 마찬가지로 네. 어떤 사람을 따라하겠다. 네. 내가 어떤 사람의 방식을 한번 모방해 보겠다 하면은 그 사람이 뭐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해야 이걸 습득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내가 어느 시간에 배치할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들을지 집에서 집중적으로 할지가 나오는 거고 그냥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보고 시작하는 게 여기서도 의미가 있는 거죠. 전체를 보고 진짜 시간을 가늠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야 거꾸로 올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재능, 운, 방법, 노력 어느 하나도 빠질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있어야지 필수 조건으로 이제 인생이든 목표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